삶이라는 이야기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는 아직 아니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타인의 죽음에는 관대하고 나의 죽음에는 반쯤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 나는 눈을 뜨고 미래의 죽음을 살펴보려고 한다. 현재의 삶을 위해, 오늘을 위해서. 안녕하셨습니까? 무두이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한여름의 정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여름이 가장 힘듭니다.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한편 이렇게 치열한 여름을 내가 또 보내게 될까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바쁜 여름을 보내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인생이, 삶이 내년 여름에 나한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어떻게 알겠어?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모든 순간이 귀해집니다. 오늘 가지고 온 자작나무 숲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요. 우와, 이 책도 벌써 읽어드린 지가 2년이 넘었었네요.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노인들의 삶을 꾸준히 기록해온 현직 요양보호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아, 이 제목 너무 좋았어요.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작가 고재욱, 그림은 박정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왔었고요. 강원도 원주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자는 지난 7년간 100여 명의 노인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의 마지막 나날들을 글로 담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오직 기억뿐이라면 사실은 기억뿐인데 그 기억조차 사라진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자는 치매 노인들의 조각난 기억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조각들을 맞춰보며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에 다가간 그들에게 가장 빛나던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고재욱 작가는요, 한때 그의 40살 삶의 재난이 닥쳐왔었다고 해요. 마포대교 위에서 두어 시간 동안 강을 바라보다가 걷고 걸어서 영등포의 노숙인 쉼터에 갔는데요. 무기력한 눈빛으로 먹고 자고 배설하는 일만 남은 사람들 속에서 1년 반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그곳에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가장 외롭고 차가운 죽음들을 목격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의지를 다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정말 아팠습니다. 아프고 슬펐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거면 됐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안개는 새벽이 되어도 사그라지지 않고 더 짙어졌다. 큰 나무들의 형체마저 흐릿했고 마을을 둘러싼 산등성이는 안개에 밀려 멀리 물러나 보였다. 논에 물을 대러 가는 사내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허옇게 흔들렸다. 마을은 여느 날처럼 축축하고 조용했다. 그래서 짙은 안개 속으로 허리 굽은 노인이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아침 시간이었다. 치매 노인들에게는 오늘이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다. 어제의 기억은 사라지고 현재의 시간만이 오늘의 기억이 되는 곳. 그리고 내일이면 오늘의 기억은 다시 사라진 과거가 되는 곳. 이곳은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원이다. 나는 노인들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세수와 면도를 돕고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기저귀를 교체하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휠체어에 어르신을 태우는 똑같은 일상이지만 아침은 매번 분주하고 약간의 긴장마저 감돈다. 그때 복도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할머니가 사라지셨어요. 평소에도 가끔 집에 가신다며 보따리를 싸던 분이었다. 걸음이 조금 불안정하긴 해도 가벼운 보행이나 식사는 스스로 할 수 있었다. 인지 능력은 치매 중기 상태였다. 할머니의 방을 살폈다. 보따리는 그대로 있었다. 다행히 멀리 가신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서둘러 요양원 주변을 살폈다. 새벽녘 자욱했던 안개는 자취를 감췄다. 문제는 할머니도 안개처럼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주민은 적어도 전체 면적은 작지 않은 마을이었다. 이곳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찐빵과 더덕, 고로쇠 수액으로 유명한 곳이다. 면 소재지가 있는 중심부에는 5일장이 열리는 시장이 있다. 예전에는 장이 열리면 수백 명이 모여들 정도로 꽤나 번화했다고 하는데 마을 외곽으로 새 도로가 생긴 뒤로는 장이 서는 날에도 한산하기만 했다. 시장이라고 해봐야 길 하나를 두고 양쪽으로 상점이 늘어선 것이 전부다. 상점마다 들러 할머니를 수소문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이 마을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뻔했다. 큰 길 쪽으로 가신 것이라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지만 넓은 하천이나 논, 산으로 할머니의 걸음이 향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가을이 왔다고들 하지만 낮 기온도 심상치 않게 높았다. 멀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흰색 SUV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바쁘게 할머니를 찾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도 우리의 수색은 아무 성과가 없었다. 어떤 연락이라도 있나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살폈다. 할머니가 사라진 지 1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요양원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낚아채듯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대책을 논의하러 모인 모두의 눈빛이 수화기로 향했다. 요양원 할머니 같으신데 모셔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으면서도 감사합니다를 외쳐댔다. 요양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경찰관들도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서둘러 차에 올랐다. 무사하시다니 됐다 하고 생각하면서도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내심 서운한 감정이 밀려왔다. 자동차가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성당이었다. 높게 자란 소나무들을 배경으로 그보다 더 높은 종탑이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었다. 목을 꺾고 올려다보니 아득했다. 넓은 마당엔 네모난 돌들이 흙 속에 묻힌 채 징검다리를 만들고 있었다. 소나무가 들이운 짙은 그늘 안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땅에 턱을 괴고 앉아 나를 보고 있었다. 때늦은 매미 소리가 이어졌다. 한눈에 입구가 보이지 않아 나는 성당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성당 안쪽은 바깥에 비해 어두웠지만 벽에 띄엄띄엄 설치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색색깔의 빗줄기들이 조명 역할을 하고 있어 보기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다. 가장 안쪽 벽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 매달린 남자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아래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 앞에는 예수의 표정과는 달리 한없이 온화한 미소를 띤 성모 마리아상이 서 있었다.
할머니는 바로 그곳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엎드려 있었다. 나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할머니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시간이 떠올라 따지기라도 할 요량으로 할머니 옆으로 성큼 다가갔다. 그러자 할머니 뒤편에 서 있던 머리 희끗한 신부님이 내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빙긋이 웃으며 쉿 하고 검지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갖다 댔다. 할머니를 방해하지 말란 뜻이었다. 나는 얼떨결에 조용히 할머니의 뒤로 가서 신부님과 나란히 서게 되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엎드렸던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다시 두 손을 공손히 턱 밑에 모은 후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머리를 숙이고는 두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 뒤집었다. 그런 다음 다시 일어나 이 행동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것이었다. 신부님이 살짝 내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108배 중이십니다. 신부님은 할머니의 머리가 바닥에서 들릴 때마다 뒤에서 숫자를 세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 숫자의 순서가 드문드문했다. 17, 30, 51, 83 이런 식이었다. 할머니가 몇 번의 절을 더한 뒤 신부님과 나는 동시에 크게 외쳤다. 108. 할머니는 그제야 절을 멈추고 우리를 향해 뒤를 돌아보며 눈을 꿈뻑거렸다. 그러더니 눈가의 주름이 더욱 자글자글해지며 흡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기도란 것이 결국 무력한 인간을 위한 것일 테니 보살이시면 어떻고 마리아시면 어떻습니까? 하하하. 늙은 신부님의 선한 목소리가 멀리까지 우리를 배웅했다. 할머니, 기도하실 거면 요양원 바로 옆에 교회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거긴 시끄러워. 그래서 뭘 그렇게 비셨는데요? 말하면 안 돼, 부정타.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 할머니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을 것이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에 정갈하게 머리를 묶은 뒤 부뚜막 위에 우물에서 제일 먼저 길어온 물 한 그릇을 올려놓고 정성을 다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했을 것이다. 부엌에서는 조왕신에게,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선앙당을 지날 때면 마을을 지켜준다는 다른 신에게, 부처를 알게 된 후에는 부처님에게 소원을 빌었을 것이다. 나 역시도 그래온 것 같다.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부처님께 108배를 무사히 마친 할머니의 얼굴이 한결 평온해졌다. 노 신부님의 말처럼 그거면 됐다 싶다. 할머니께서 뭘 비셨는지 짐작은 가지만 나 역시 말하지 않겠다. 부정타면 안 되니까. 할머니의 장날, 그 은밀한 이야기. 밤 12시가 되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긴 머리를 돌돌 말아 비녀를 꽂았다. 이부자리 위에는 작은 아이들 넷이 뒤엉켜 누운 채 고난 잠에 빠져 있었다. 성인 남자 2~3명이 누우면 꽉 찰 것 같은 작은 방이었다. 그녀는 이리저리 구겨진 이불을 반듯하게 펴서 아이들 몸을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차가운 마루에 발을 딛기가 무섭게 매서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서둘러 방문을 닫았다. 문에 덕지덕지 바른 창호지가 파르르르 흔들렸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벽들이 곧 쏟아질 것만 같았다. 마루 아래 디딤돌에 놓인 아이들의 고무신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좁은 부엌에 들어서니
아궁이에 걸친 커다랗고 시커먼 가마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화구에 장작부터 넣었다. 곧이어 콩을 물에 담가둔 고무다라이를 들었다. 빈 그릇에 물을 먼저 따라낸 뒤 나머지 콩은 조금씩 맷돌에 붓고 갈기 시작했다. 한참을 맷돌 손잡이를 돌리고 있으니 그제야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는 것이 느껴졌다. 틈틈이 콩을 보충하며 콩 불린 물을 함께 부어주었는데 이건 돌아가신 어머님의 어깨너머로 배운 방법이었다. 콩 갈기가 끝나자 그녀는 잘 갈린 콩을 배보자기에 담아 콩물을 짜고 또 짜냈다. 배보자기에 남은 콩찌꺼기는 따로 보관했다. 이렇게 모아둔 비지는 얼마간 아이들의 밥상을 책임질 것이다. 콩물을 끓이는 손길이 더 분주해졌다. 가마솥 한가운데에서 작은 거품이 보글거리기 시작할 때 아궁이 속에 있는 벌건 장작을 서둘러 꺼냈다. 그리고 콩물이 뜨거운 김이 사라질 무렵 그녀는 준비해둔 간수를 조금씩 가마솥에 부었다. 금세 콩물이 몽글몽글 엉키기 시작했다. 순두부였다. 그녀는 순두부를 작은 구멍들이 뚫린 네모난 나무틀에 넣고 널판자로 덮은 다음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렸다. 돌의 무게에 순두부가 머금고 있던 물기가 아래로 빠지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부터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두부를 만들면서도 그녀의 얼굴에 힘든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작아진 고무신 뒤축을 구겨 신고 학교에 가던 막내 아들을 떠올렸다. 엄마에게 말도 꺼내지 못하고 고개 숙인 채 텅 빈 월삭은 봉투를 들고 가는 큰아들의 뒷모습까지 생각나자 그녀는 연신 코를 훌쩍거렸다. 따뜻한 김을 울리며 완성된 두부는 그녀에게 막내 아들의 검정 고무신이었고 큰아들의 중학교 월사금이었다. 그녀는 두부가 담긴 다라이를 머리에 이고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길을 서둘러 걷기 시작했다. 도깨비 시장. 새벽에 장이 열리고 이른 아침이면 언제 장이 섰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린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새벽 시장이란 다른 이름도 있지만 사람들은 다들 도깨비 시장이라 불렀다. 갑자기 병을 얻어 곁을 떠난 남편 대신 그녀는 홀로 네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다 할 장사 경험이 없었다. 그런 그녀가 생각해낸 것이 도깨비 시장에 나와서 이른 아침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인들에게 두부를 파는 일이었다. 죽은 남편을 알고 있는 상인들도 여럿 있어서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금씩 자리가 잡히는 중이었다. 그녀는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녀는 두부를 만들 때는 물론이고 두부를 깔끔하게 전시하는 일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높은 궤짝 위에 긴 도마를 올린 뒤 깨끗한 배 보자기를 깐 두부 쟁반을 올리고 어디 부서진 두부가 없나 살폈다. 네모 반듯이 썰린 두부에서 아직도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다. 그때 저 멀리 누군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두부를 사려고 이렇게 달려오시다니 고마우신 첫 손님이다. 으아,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다급히 방으로 들어서며 직원이 외쳤다. 아이고, 또 장사 시작하시네. 나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서둘러 할머니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이미 장사 준비를 마치고 좁은 침대 난간에 따라 두부를 가지런히 진열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어르신,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잠시 할머니의 과거를 떠올리며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여전히 두부 쪽에 향한 채 눈만 치켜뜨며 그것도 모르느냐는 표정이었다. 보면 몰라. 두부 팔아야지. 내가 한시라도 손을 돌리면 우리 애들은 어찌 먹고 살아. 할머니 말처럼 좁고 긴 침대 난간 위에는 익히 알고 있는 두부보다 훨씬 더 작은 사각형의 그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할머니의 손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두부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할머니가 착용하고 있던 기저귀는 이제 두부 틀이 되었고, 할머니 몸에서 나온 두부 재료들은 수줍게 김을 내며 손님 맞이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40년 넘게 두부 장사를 하셨다고 한다. 두부를 팔아 아들 셋을 대학 공부까지 시켰다고 늘 자랑하는 할머니였다. 그러나 자식들이 면회오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없었다. 속사정이야 다 알 수 없겠지만 할머니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였다. 사실 할머니의 자식이 정말 몇 명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떤 날은 아들 넷, 딸 셋이라고 했고, 어떤 날은 딸만 있다느니 아들만 있다느니 갈팡질팡했다. 그렇지만 자식 수는 헷갈려도 두부장수 40년에 대한 말만은 한결같아서 아마도 두부장사를 했던 일은 사실일 거라고 다들 믿었다. 어쨌든 할머니의 두부가 모두 팔려야 장사도 끝날 것이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도깨비 시장처럼. 어르신, 이거 다 해서 얼마인가요? 얼추 두부 만들기가 끝난 모양이었다. 두부 빚는 일을 멈추고 그것들을 일렬 종대로 예쁘게 진열을 끝낸 할머니가 흘러내린 눈두덩을 손가락으로 잡아 올리며 작은 눈동자를 반짝였다. 아이고, 마수거리에 다 사가려고? 오늘 횡재했구먼. 할머니는 손님의 마음이 변하기라도 할까봐 겉면에 프리이란 글씨가 인쇄된 하얀 비닐에 그 작고 앙증맞은 두부를 정성껏 담았다. 그리고는 비닐에 내 귀퉁이를 모아 보따리 싸듯 단단히 매듭 지은 뒤 내 코 밑에 떡하니 내밀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근데 두부 만드시느라 손이며 옷이 더러워졌네요. 씻어야겠어요. 옷도 갈아입고요. 침대에 씻으며 난간에 묻은 누런 얼룩에서 모락모락 향기가 피어올라 온 방안을 채우기 전에 서둘러야 했다. 문 밖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코를 막고 키득거렸고, 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는 어르신들은 허공에 삿대질을 하며 혀를 차고 있었다. 급한 내 마음과 달리 정작 할머니는 느긋하기만 했다. 장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두부장수 할머니는 오른손을 내 얼굴 앞에 내밀고 손끝을 아래 위로 까딱거렸다. 잠깐 있어보래이. 이리 떠리를 해줬는데 덤이라도 하나 드려야지. 보자, 이게 어디 있나. 할머니는 주머니 여기저기를 뒤적이더니 왼쪽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요 있구만. 자, 요건 덤이니까 요것도 마저 가져가래이. 두부 재료가 부족해서인지 미처 사각으로 만들지 못하고 동그랗게 빚은 메추리알 모양의 물체가 살포시 내 손바닥 위에 올려졌다. 어르신, 이제 목욕물도 다 데워졌을 테니 그만 일어나세요. 두부장수 할머니는 그제야 느릿하게 몸을 움직였다. 요즘은 도깨비도 세상 변화를 따라가나 보다. 시장은 예전처럼 그렇게 일찍 열리지도 않고 또 서둘러 끝나지도 않는다.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도 장이 열린다. 도깨비 시장의 모습은 예전과 달라졌다. 하지만 장날을 기다리던 할머니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두부를 만드는 마음은 할머니가 눈 감는 그날까지
끝이 없을 것 같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보다 보면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자주 느낀다. 지금껏 수백 명의 노인들을 봐왔지만 나는 아직까지 자식을 원망하는 노인을 본 적이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한 명도 없었다. 창밖으로 바람을 기다리는 민들레 군락지가 눈에 들어왔다. 치매라는 병으로 대부분의 기억을 잃어버리고도 자식 걱정뿐인 할머니 마음은 민들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을 위해 언제듯 흩뿌려질 준비가 되어 있는. 저만치 앞서가던 할머니가 어서 오라며 봄처럼 웃었다. 나도 그만 따라서 웃어버렸다. 언젠가 할머니의 도깨비 시장은 사라지고 두부 장사를 그만둬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조금 더디게 오면 좋겠다. 사랑 못 이야기. 호 불면 날아갈까, 부서질까. 그렇게 그 양반은 내를 아껴줬구먼. 할머니는 자신의 오른팔을 툭툭 치며 말했다. 할머니는 평생 남편의 팔을 베고 잤다고 덧붙였다. 중매로 결혼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에 할머니에게 첫눈에 반한 남편은 1년을 아버지에게 매달렸다고 한다. 할머니는 절대 시집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남편의 끈질긴 구애를 지켜보며 사흘만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올 거야. 큰소리치며 시집을 갔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사흘이 지난 후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사흘이 아니라 첫날부터 너무 행복했다며 웃었다. 다른 집 사내들처럼 야, 밥 차려라 이런 소리 한 번을 안 했어. 내캉 말을 놓아본 적이 없었구먼. 두 분은 서로 반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와, 점잖으셨군요. 점잖다마다. 내는 잡수시오, 그 양반은 먹읍시다 그랬지.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할머니를 보며 나는 질문을 계속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뭐라 부르셨어요? 오가, 오가 이리 불렀제. 호족 이름과는 달랐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꼭 옥이라 불렀다고 한다. 남편 이야기에 할머니의 눈빛이 모처럼 반짝였다. 창백했던 두 볼에 발글에 혈색이 돌았다. 할머니 사랑은 현재 진행형처럼 보였다. 할아버지는 어쩌다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 했어. 어제 아프단 소리를 하지 않던 양반이었거든. 불이 나게 병원을 갔제. 그런데 이거저거 검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 골목 앞에서 고마 쓰러져 버렸구만. 위암 말기락하대. 그런데도 그 양반이 다시는 병원에 안 갈락 하는 기라. 죽어도 집에서 죽는다고.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내한테 800개를 해주고는 그렇게 가불었어. 나이 68배.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동안 할머니 마음 많이 아프셨겠어요. 처음엔 가슴에 구멍이 뚫리고 대못이 베낀 것 같았지. 아주 말도 못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겠더라고. 가슴에 못 하나가 베끼긴 했는데 그 못이 내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내를 살게 하는 사랑못이었다는 걸. 나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가슴에 박힌 못이 어떻게 할머니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내한테 준 사랑이 두고 떠올랐다 아이가. 그 양반은 황망하게 갔어도 그 사람하고 지냈던 시절의 추억이 떡하니 가슴에 못으로 베껴서는 내를 살 수 있게 해주더라고. 그때 알았지. 떠났다고 다 끝이 아니란 걸 말이야.
나는 할머니의 지난 시간을 생각하며 문득 할머니의 젊었을 때 모습을 떠올렸다. 치아가 없어 발음이 새고 호흡이 가빠져 말을 길게 하지 못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어쩐지 젊은 여인의 말처럼 낭낭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내가 퇴근을 조금 늦게 할 때면 남편은 집 앞 골목 앞에 서 있었어요. 멀리 내 모습이 보이면 남편은 헛기침을 했는데 혹여 내가 놀라기라도 할까봐 염려해서였죠. 남편은 슬쩍 주위를 돌아보고는 내 어깨를 감싸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한 번은 첫애가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내가 아기를 보살피다 쓰러지자 남편은 한 달을 아기 옆에서 간호했어요. 나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근 70년 전인데도 남편은 꽤 로맨틱한 사람이었어요. 할머니의 기억은 여기까지다. 호 불면 날아갈까로 시작해서 가슴에 박힌 사랑못 얘기를 지나 첫 아기의 뇌수막염 이야기까지. 그러면 할머니는 다시 초점 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본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는데 손바닥 하나를 펼치고 입술을 모아 호 부는 신용을 한다. 언제나 행복한 표정으로. 어떤 이들은 또 같은 얘기라며 지겨워하지만 나는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다. 매번 듣는 이야기인데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할머니 가슴에 박힌 사랑못이 뽑히지 않기를 바란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랑못 이야기 실컷 하다가 하늘에서 남편과 만나면 그때 그 사랑못 남편이 뽑아줄 테지. 오늘도 아마 할머니의 이야기를 두어 번은 더 듣게 될 것인데 나는 또 감동하고 말 것 같다. 사랑못 이야기에. (2년이) 지나 들으면서도 마지막에 사랑못 할머니 이야기에서는 매번 훌쩍거려요. 이렇게 내가 녹음해 놓고도 처음 듣는 것처럼 훌쩍거렸다니까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남은 기억이 끝까지 남은 게 지극히 사랑받은 기억이어서 말입니다. 참 복받은 분이시다 싶었어요. 할머님이 나중에 할아버님을 꼭 다시 만나실 것 같아요.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또 다른 좋은 책과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십시오.